25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날 아침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2001년 부산 화물차 운전사였던 아버지 박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38배 나이, 거친 손으로 아침밥을 한 숟가락 뜬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만 일하고 저녁에 바로 들어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그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몰던 화물차가 속도로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차는 갓길에 멈춰 있었고 시동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짐도 그대로, 지갑도 그대로, 핸드폰만 없었습니다. 실종. 그 한 단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선가 다쳐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수소문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석 달째 어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버렸어.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제 생일마다 싸구려 케이크라도 꼭 사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시신이라도 발견됐을 겁니다. 기억을 잃었다면 누군가 신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공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째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드러났습니다. 3천만 원. 당시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고 저는 어머니의 눈빛이 죽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저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전거로 동네를 돌았고 한겨울에도 눈보라를 맞으며 신문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5살이 된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꾸던 악몽 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증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빨리 변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온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찢었습니다. 이 개자식. 죽어서라도 용서 안 해. 그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립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고등학교는 졸업만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8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교대 근무에 야간 특근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7년이 흘렀습니다. 25세 저는 이미 30대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연애하고 술 마시며 청춘을 즐겼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빚을 갚고 생활비를 대니 제 통장에는 항상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새 많이 늙었습니다. 쉰도 안 됐는데 머리는 반백이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쉬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술 취한 밤이면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만 없었어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20년이 흐른 어느 날,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전화는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걸려왔습니다. 저는 공장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혹시 공장 일로 거는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박지훈 씨 되십니까?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청산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김은정입니다. 실례지만 아버님 성함이 박민호 씨 맞으신가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병원에 박민호 씨가 입원해 계십니다. 말기 암 환자이신데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자분이 아들 성함을 말씀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대요. 암 말기래요. 어머니가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말했습니다. 가보렴. 나는 안 가. 그 사람 얼굴 다신 보기 싫어. 근데 너는 가봐. 후회하기 싫으면. 이틀 뒤 토요일, 저는 청산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산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복지사 김은정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4층 305호실에 계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많이 쇠약하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7300일. 그 긴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압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05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 병실이었습니다. 커튼으로 나뉜 공간 중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60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63. 머리는 희끗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그 목소리.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년 전 그 아침. 오늘만 일하고 바로 올게. 그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불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20년 만에 미안하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친구들 놀 때 나는 공장에서 일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 긴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봤습니다. 중년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죠. 저는 이수진이고요. 이 애는 제 딸 윤지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사람들은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환자분한테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15년 전부터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다른 가족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10통 넘게 걸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김은정 복지사가 직접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상관없으시다면 제가 연락 안 드렸겠죠. 근데 환자분이 계속 아드님을 찾으세요. 할 말이 있다고.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환자분 보호자 문제가 있어서요. 보호자요. 네. 이수진 씨와 그 딸 윤지 씨 말입니다. 그분들이 보호자로 등록돼 있긴 한데 복지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환자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복지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환자분 진료 기록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치료를 중단했어요. 보호자가 비용 문제로 거부한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금 문제예요. 환자분이 3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수익자는 이수진 씨로 돼 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돈 때문이었군요. 복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버지 혼자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윤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라.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말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사고를 당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고장 났어. 갓길에 세우고 보험사에 전화했지. 근데 그때 뒤에서 트럭이 받았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했대. 근데 이상한 거야.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상실이요? 의사들이 그러더라.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한 달, 두 달 지나도 기억이 안 돌아왔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갑은요? 신분증은요? 사고 후에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것 같더라.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도 몰라.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뒤 여우 이름이 생각났어. 박민호.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났어. 집이 어딘지 가족이 있는지.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요. 했어. 근데 박민호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 실종 신고된 사람만 10여 명이었어. 사진도 없고 지문도 안 맞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어. 그냥 새 인생을 살기로 했지.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이수진 씨는 뭐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던 사람이야. 갈 곳 없는 나를 도와줬어.
일자리도 구해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새 가족을 만든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맨날 울었고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당신이 편하게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거 알아요. 보험금 때문에 당신 치료도 안 하는 거 알아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떠난 건 2달 전이야. 윤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직도 그 사람들 편들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뒤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훈 씨 한 번만 만나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제발요. 할 말이 있어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수진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시겠지만 들어만 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모르고 도와준 거였어요. 기억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결혼한 건 4년 후예요. 그때 윤지가 태어났고요. 딸 얘기를 할 때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착했어요. 윤지를 무척 아꼈고요. 그럼 왜 버렸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남편이 자다가 악몽을 꿨어요. 계속 누군가를 찾았어요. 지훈아, 지훈아 하면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3년 전 드디어 다 기억해냈어요. 자기한테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고, 부산에 살았다고. 이수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가족을 찾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이중 생활을 한 게 아니라고.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났죠? 저랑 윤지는 뭐가 되는 거냐고.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나겠다고. 그럼요. 싸웠어요. 많이. 남편은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이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언제요? 1년 반 전이요. 간암 3기였어요.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치료했잖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이수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보험금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3천만 원을 받잖아요. 정말 최악이네요. 제 말에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윤지가 반대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보낼 순 없다고. 어떻게든 치료해야 한다고. 그럼 왜 치료를 중단했어요? 남편이 원한 거예요. 뭐라고요? 3개월 전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어차피 완치는 안 되고 고통만 길어진다고.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윤지도 반대했어요. 근데 남편이 완강했어요. 결국 제가 짐을 싸서 나왔어요. 왜 병원에 온 거예요? 남편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드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선택권은 아드님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날지 말지는 박지훈 씨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박지훈 씨, 이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도 남편이에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커피숍을 나와 걷다가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까? 불쌍히 여겨야 할까? 이틀 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한 번만 보고 싶구나. 엄마,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궁금해. 어떻게 살았는지, 왜 못 돌아왔는지. 다음 주말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서 눈만 빛났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어머니도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왜 연락 한 번 못 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줬어야죠. 기억을 잃어서 나도 미칠 것 같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시간, 새 가족과의 생활, 기억이 돌아왔을 때의 혼란.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여자친구 있니? 없어요. 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의사는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는 이미 이수진과 윤지가 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침대를 둘러싼 채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다들 와줘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좋은 남편 못 돼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수진아, 윤지야. 너희한테도 미안하다. 이수진과 윤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쌓아왔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도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숨을 거뒀고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수진과 윤지 4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잃기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와 이수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여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둘 다 아빠를 닮았네요. 그런가? 윤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윤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 진짜로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장례식이 끝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2통이 있었습니다. 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아빠는 너가 자랑스럽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행복해져라.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험금 3천만 원은 두 가족이 반씩 나눴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2년 후 저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어머니와 이수진 그리고 윤지가 와줬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용서해요. 이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5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억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십니다. 윤지와도 가끔 연락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하고 있어.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납니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방황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게 저와 제 가족 모두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